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1년을 넘긴 중국의 현 상황을 담은 보도와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대한 부적절한 패널 발언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서막, 부마 민주항쟁.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황금 나침반 프로그램에 대한 DMB 시청자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봅니다. YTN 심야 종합 뉴스, 뉴스나이트가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종구, 차정윤 앵커의 첫 방송 현장을 YTN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올 상반기 방송사들이 자기 회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15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허락 없이 방송 콘텐츠를 사용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방송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재편집이나 재가공을 할 때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여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 뉴스 가장 걱정인 게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가 계속 헤드라인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검찰 개혁이 또 하도록 떠올랐는데 지난 한 주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처장님? 저는 사실 저희 모니터 보고서에 YTN이 별로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나쁜 보도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존재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저희 모니터는 다 하는데 예. 근데 이제 특히 그 조국 장관 관련된 보도가 이제 너무 과열됐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어찌 됐든 보도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좀 황당한 단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면서 YTN 관련된 건 뭐가 있나 했더니 YTN이 굉장히 단독 보도를 그러니까 무분별한 단독 보도를 절제했다라는 그런 저희가 보기에 그런 평가를 봤어요. 사실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욕심에 크게 좀 대대적으로 단독이라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우리 YTN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잘한 뉴스로? 예, 저는 지난 9월 27일 보도된 중국 전 세계 돼지고기 사들여도 부족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국내에도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상황을 잘 짚어준 뉴스였습니다. 이 중국 내 돼지고기 공급이 급감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현재 50% 상승했다고 하고요. 또 돼지고기 자급화가 쉽지 않아서 수입이 급증해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잘 짚어줬습니다. 예, 저도 이 리포트 보고 처음 알았던 게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중국 내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내 연간 소비량 중에 약 1,000만 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을 다 합쳐도 모자라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요인이 당연히 될 수 있고 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다른 고기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현재 국내 방역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에서도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베이징 강서욱 특파원 보도였잖아요. 네. 멀리에서 취재기 보내왔습니까? 예, 보내왔습니다. 네. 국내 돼지고기 값 말씀하신 대로 한 1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강 특파원도 이제 이런 그 돼지고기 값 상승을 부추길까 봐 좀 고민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을 실상을 전해서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주요 자료들은 그 중국 정부 자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또 취재한 수치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형우 전문연구원이라는 분이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올해 초에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논문 내신 분하고 또 통화하고 해서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세계 돼지고기 수출입 총량 등을 이제 판단을 해본 결과 1,000만 톤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냈고 현재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내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피해 예방이나 사태 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YTN이 보도 채널로서 이런 전염병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염병은 가축 전염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난방송의 대상입니다. 사회 재난에 해당하고요. 또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방송의 대처 방법, 단계 그리고 뭐 취재원까지 다 이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그 재난방송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저는요, 지난 9월 25일에 더 뉴스에서 더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안부 망언 어떤 책임졌나? 유석춘 교수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 이렇게 막 긴 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막 풍부하고 그렇진 않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짧으면서 요약된 내용이 잘 정리된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도는 일제의 그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성노에 관련된 내용들 해서 다양한 막말들이 있잖아요. 그 막말을 하셨던 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뭐 학교에서는 어떤 징계를 받거나 또는 법적인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도 마지막에 이번에 유석춘 교수 발언에 대해서 학교 안팎에서 파면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와 성희롱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이뤄진 상태인데 이번 사안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학교가 어떤 판단을 내린지 순천대에서는 송모 교수가 전에 사법처리 이렇게 그 징계를 받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유석춘 교수 발언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 발언이 나오면 그 발언만 그냥 이야기하고 뭐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구설수가 되고 소비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발언들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단초가 된 보도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국에서 생산된 뉴스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직접 앵커 리포트를 만들긴 하는데 토스 안에 있는 더콕이라는 코너고 박상현 앵커가 담당하는 코너죠. 네. 이제 당일의 핫 이슈와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본인이 직접 조사해가지고 하는 그 코너인데요. 유석춘 교수의 이제 위안부 막말이 알려지면서 이제 비난이 이제 거셌는데 유 교수가 이제 처음에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순천대 송모 교수 사례가 이제 가장 직접적 그 비교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학 강의 중에 나온 막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학교에서 파면됐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그런 그 아주 그 강력한 사후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 교수에 대해서 내려질 조치가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혐오 발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될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계속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원성현 평가원은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9월 29일 일요일에 뉴스와이드에서 방송된 대담 중에 아쉬운 뉴스를 꼽아봤는데요. 검찰개혁 대규모 촛불 집회 여야 공방 확전이라는 헤드라인이 이 대담이었습니다. 이 지난 9월 28일에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서초구 검찰청사 앞에서 있었는데요. 이 상당한 인파가 몰려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급격하게 집회 규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날부터죠. 바로 언론이 이 집회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 왜 이렇게 급격히 집회 참여 인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YTN에서도 다음 날 이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심층적으로 나눈 것인데요. 네. 패널 한 분이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또 여당 정치권 내에서 일주일 내내 했던 독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집회 인원 증가가 단순히 특정 정당의 동료로 인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 정도의 대규모 정치 참여 현상을 단순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분석, 너무 단순한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 대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두 분이 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패널이 이렇게 네. 똑같은 주장을 했다. 예. 거기에 대한 앵커가 크게 반박을 뭔가- 하는 내용이 예, 예. 없었습니다. 예. 앵커는 당연히 소장님도 그럼 대담 프로그램을 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왜냐면은 저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요. 전화가 여러 통이 왔는데 다 YTN에 대한 제보였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다 말씀하셔서 전 아직 안 봤는데 실제로 방송을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두 패널이 다 비슷하게 이 사안을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동원했다. 예를 들어 뭐 이인영 민주당 그 원내대표 등이 뭔가 이렇게 참여를 독려했다. 또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말한 것은 총동원령의 메시지를 내린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숫자로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상황이 만들어진 그 어떤 이 전체 맥락은 뭘까라는 이야기가 저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끝쳐서는 절대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이게 도대체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서서 아주 단순한 분석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의견 제시를 위해서. 그런데 당일 일요일 아침이었고 섭외를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패널 문제는 항상 저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실제로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인권 침해성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 출연 배제 조치를 당한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 종종 이런 좀 지나친 좀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뭐 어쨌든 최대한 균형 잡힌 양측의 의견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패널은 섭외해서 배제하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사무처장님 YTN 보도 가운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아주 사실 간단한 보도인데요. 일본이 요즘 그 주한 일본 대사관이 서울과 도쿄 그리고 후쿠시마의 방사선량 수치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난 24일부터 했는데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일본이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하는 그런 일환으로 서울과 막 비교하는 그런 방사선 수치를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별 차이 없다 이런 그렇죠. 내용 아닌가요? 별 차이. 그러니까 일본의 저는 이거는 한마디로 일본의 언론 플레이의 전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올린 그 홈페이지의 내용만을 그러니까 아주 뭐 엄밀한 팩트 체크 없이 그냥 이렇게 전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YTN 사이언스에서 그러니까 YTN에서도 보도됐고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똑같은 기사가. 그런데 1. 주한대사관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서울 방사선량 비교 공개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가장 아쉬운 거는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들이 올린 수치는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보도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이라인이 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없었어요. 밑에 이렇게 기사.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단신,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처리한 단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YTN이 애초 이 보도가 있었잖아요. 해명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획 이슈팀 우리 팩트 Y에서 왜 이걸 놓쳤는지 좀 아쉬운 다른 일이 아마 좀 그날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YTN 사이언스에서 아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꼭 그런 하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기사의 그 원 소스는 국제부에서 나왔습니다. 국제부 야근 기자가 이제 작성을 한 건데요. 뭐 야근 상황에서 추가 취재를 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사진을 이제 그림을 찍어서 뭐 그렇죠. 1차
보도를 한 거고, 뭐 단신에서도 이제 바이라인을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야근하다 보면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주의해야죠. 예. 자, 팩트체크 담당하는 기자들이 다 저랑 친분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51번째 국가기념일이 탄생했습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도화선, 1979년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인데요. 부산과 마산,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날의 뜨거운 외침을 권재윤 시민 리포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한 해 기념일로 지정된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지난달 새로 지정된 기념일을 포함해 모두 51일입니다. 보통 신입회원은 자기소개 시간 있잖아요. 바로 이 새로운 기념일,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이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입니다. 1979년 8월 가발 제조업체 YH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선언합니다. 회사 노동자들이 폐업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작한 농성. 이것이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YH 사건의 시작이었죠. 노동자들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를 찾아가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집권 세력은 무장경찰 1000여 명을 투입해서 농성을 하는 사람들을 강제 해산시킵니다. 경찰의 무시무시한 진압은 농성 중이던 한 여성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소식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19년째 이어진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죠. 두 달 뒤인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부산대학생 5천여 명은 물론 지역 시민까지 가세하는데요. 시위대가 도심으로 진출하면서 그 뜨거운 불길은 경남 일대로 급속히 확산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철저한 언론 검열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경남 일대 시위 상황은 치안본부 발표문 정도로만 전해지는 데 그쳤습니다. 시위대는 격분했고 방송국은 물론 관공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당시 언론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죠. 시위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10월 18일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시위대 1000여 명을 연행하고 그중 66명을 군사재판에 넘겨버렸는데요. 이후 마산과 창원 지역에도 계엄령과 미수령을 내려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가 하면 시위대 연행과 군사재판을 이어갑니다.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부산과 마산 지역 시위는 5일 만에 막을 내립니다. 시위 지난 며칠 뒤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향합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쏟아 이 말을 남기고 1979년 10월 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합니다. 한국 현대사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운 독재 정권의 종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 뜨거운 시민 정신은 훗날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앞서 걸어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권재윤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황금 나침반 프로그램을 안건으로 9월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YTN DMB 시청자위원회 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나침반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16회분의 이제 첫 번째 꼭지가 불법 촬영과 귀갓길 범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 몸의 안전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제 불법 촬영과 귀갓길 범죄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전화번호 1366과 특히 그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는 그 영상물 삭제도 무료 지원 같은 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정보를 엔딩에 좀 넣어주셨으면 훨씬 더 보완이 돼서 아 저렇게 찾아볼 수 있고 내가 미리 좀 예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전달을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거슬린 부분이 17회에 보면 이제 감별사 부분에서 아마 프로그램상에 여자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여장 남자 같은데 그 전체적인 모습도 그렇고 너무 과한 느낌이 다른 어떤 내용보다는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에서 진행하더라도 좀 재밌는 요소가 도출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편안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자동차 리모컨이 어디까지 몸을 통해 수신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로 위에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1차선을 막았고 뒤에는 공사하는 차량이 있었고 앞뒤로 그냥 일반 주행 차량들이 그대로 찍혔는데 촬영하는 걸 피하느라고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갔고 자막 하나만으로는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왜 공터에서 촬영을 안 했지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행에 분명히 방해가 됐던 그 시민들은 불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위조 감별 기술에서 저는 어떤 게 보였냐면 유언장이 거기서는 좀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문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감정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감정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다 아는데 유언장은 감정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필 증서였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법률가분들이 보시면 다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이 자필 증서 많이 유언으로 효력 갖추려면 뭐 연원일부터 시작해서 기재해야 되고 법원의 검인도 받아야 되고 그냥 이게 문서 감정해서 진위 여부 그 사람이 쓴 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을 못 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주제도 아주 다양하게 전 다채롭게 구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3편을 봤는데 이제 10분씩 9편이 그럼 총 준비가 됐는데 뭐 시사적인 좀 불법 촬영과 관련된 문제부터 해서 뭐 악기, 자동차, 뭐 이렇게 뭐 위조 지폐, 또 식물, 동물, 뭐 패션까지 아주 다양한 그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좋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막 꼼꼼하게 그 찾기 힘들게 숨겨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착 또 발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보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만 하고 또 공유하게 하는데 또 이 방송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그 생활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YTN은 가을을 맞아 일부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간대별로 역량 있는 앵커들을 새롭게 배치했는데요. 오늘 YTN 이야기에서는 심야 종합뉴스 뉴스나이트의 두 주역 이종구, 차정윤 앵커를 만나봤습니다. 생방송을 앞둔 부조정신. 오늘은 특히 긴장과 설렘이 함께 느껴집니다. 곳곳에서 쏟아진 하루의 뉴스를 차분히 정리해보는 뉴스나이트. 깊은 밤 시청자 여러분의 벗이 될 새 얼굴들이 첫 선을 보이는 날인데요. 지금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사건 데스크 출신 백전노장 이종구 기자. 사건 현장과 국회를 누비던 차정윤 기자. 두 사람의 생방송 현장 함께 따라가 볼까요? 황교안 대표가 석발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잠시 후에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앵커로서의 첫 무대, 당찬 차정윤 기자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얼떨떨하고요. 아직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계속 리허설하고 선배들이랑 호흡 맞춰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안 나요. 입사 이후 세 번째로 앵커석에 앉게 되는 이종구 기자. 한결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일명 빵꾸똥꾸 앵커로 전설의 짤방을 남기고 취재 현장으로 돌아갔던 이 기자. 앵커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자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 앵커는 그런 기자들의 제작물을 시청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최종 전달자,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화기애애해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현장 기자 시절 차 앵커에게 이종구 앵커는 호랑이 같은 선배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오프닝 준비하고 밑에다가 사단 뭐 할지 내가 주제. 함께 진행하는 뉴스인 만큼 케미가 중요하죠. 긴장을 풀어주려는 선배의 작은 배려, 좀 멋진데요? YTN 가을 개편에 따라 뉴스나이트뿐 아니라 주요 뉴스들이 세 단장을 했습니다. 두 앵커가 맡은 뉴스나이트는 1부에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정리하고 2부 나이트 포커스 코너에서는 이슈의 주요 인물들과 심층 대담을 통해 뉴스의 의미를 짚어본다고 하네요. 자, 앵커 문제 스탠바이 해주세요. 타이틀 스타트.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드디어 첫 방송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나이트 진행을 맡게 된 이종구. 차정근 앵커입니다. 자신 없어요. 그냥 떨리고 사실 긴장되죠. 근데 그래도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워낙 베테랑인 이종구 선배랑 같이 하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저는 믿고 가려고. 2시간의 생방송에 담긴 제작진의 땀과 노력,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해졌을까요? 클로징과 함께 눈코 뜰 새 없었던 두 앵커의 하루도 비로소 끝이 납니다. 뉴스로 시작해 뉴스로 마감하는 하루하루. 두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이유는 뉴스를 통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일 겁니다. 왜 YTN을 봐야 되는가? 또 이 시간에 밤 9시 50분부터 12시까지 왜 뉴스나이트를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생각이고,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도록 친근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방송사 연합 오디오 플랫폼 듣는 TV 티팟이 출시됐습니다. 영상을 보기 힘들 때 오디오로 들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 등 음성 인식 기기에 말로 명령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YTN 시민데스크 틀어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